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지지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지지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총선 참패 후 역대 최저. 심지어 20대에서 40대 중도층 지지율이 10%입니다. 중도층. 그럼 왜 10대들한테 국힘을 지지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국힘당은 늙고 낡은 정당이다. 응? 그래갖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20주에 대한 대통령의 지금 한국 갤럽표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거의 부정평가 보세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거의 20% 있대요. 이건 거의 이제 지지율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그러니까 30세 미만에게 긍정평가 12%, 30대 11%, 40대 12%, 50대 20%, 유일하게 60대에서도 여러분들 부정평가가 높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의 지지층입니다. 70대 유일하게 부정보다 긍정, 부정보다 긍정이 많은 건 유일하게 70대 이상이에요. 그럼 사실상 윤석열을 50대 이하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들 50대까지 여러분들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면 50대 이하는 윤석열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응? 70대 정신 차리자 70대 분들을 욕하지 마세요. 예. 그분들은 괜히 또 노인네들 건드리지 마세요. 하여튼 70대 이상에서도 52%밖에 지지를 못 받아요. 예전 같으면 70대 이상에서는 70% 80% 나왔었어요. 예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70대 이상에서는 80% 가까이 나왔었어요. 사실상 윤석열은 이제 국정 동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해 보면 돼요. 50대의 어떤 가장들, 뭐 20대, 5, 60대의 가장들이 20, 30대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충청권, 우리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하는 충청권에서 윤석열이 10% 지지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충청권 여러분들 늘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충청권에서 10% 지금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 윤석열의 직무평가가 긍정평가가 10%대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긍정평가가 18%, 부정평가는 67%. 하여튼 이런 거를 빌미로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현재 이제 탄핵 을 해달라 국회에 청원이 올라가 있죠. 이게 지금 막 시간이 막 하루에 막 10만 명씩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올리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였는데 이 탄핵이 너무 지금 당연시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미 조중동과 재벌이 윤석열을 버려서 그래요. 예전 같으면 조중동이나 한국갤럽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게 나쁜 게 나오면요 안 발표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발표를 안 합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국힘당 후보들도,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후보들도 탄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탄핵은 이제 정치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제가 바라던 법 누가 하나 했더니 역시 독립운동가의 후손, 우리 김구 선생님의 후손인 김용만 의원이 친일 행위 우길기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이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 형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선전선동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경범죄 처벌안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본 전범기 있죠, 여러분들. 우길기라고 하죠. 저놈들은 우길 승천기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범기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나 조형물, 상징물 등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는 꼴이다. 뭐 금액은 여러분들이 좀 60만 원 이하라서 안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게 하나하나 다 걸리는 순간 이제 다 우리가 만약에 집회 현장에서 극우들이 우길기를 그러니까 전범기를 들고 있으면 바로 신고하면 경찰이 제재를 하고 잡아가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 그렇죠? 뭐 함부로 못 들죠. 괜히 이거 들었다가 전과자 되고 6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이제 아파트에다가 일장기 거는 놈들, 우길기 거는 놈들, 이런 놈들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싹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광복절날 막 전범기 개항하는 그런 아파트들, 그냥 우리가 참 열받기만 했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생겼다. 왜 그러냐면 내년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깨트리려는 극우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우길기를 흔들고 소녀상의 어떤 일본의 강제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도를 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이제 소녀상 그 지킴이법도 발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 광복 맞은 지 80년인데 이런 법들은 누가 하나 있는데 드디어 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공공장소에서 들고 나왔다가는 바로 우리가 경찰한테 신고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함부로 못하는 거죠. 너무 느렸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정청래 의원 때리기가 심하죠. 여기저기서 뭐 정청래 뭐 법사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뭐 법사위원장으로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조중동뿐만 아니라 자격 논란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정청래한테는 시도 먹히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조선일보가 자기를 까주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신경도 안 써요. 저는 언론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청래 의원의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의 진행이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의 그런 의견을 그대로 언론이 반영을 해서 정청래 의원을 질타를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 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진행이 단 한 번도 민주당다운 그리고 법대로 하는 법사위원장을 못 봤으니까 당연히 본인들에게는 낯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언론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현재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님이 법대로 진행한 법사위를 비판을 하고 싶으면 증인들의 태도를 비판을 해줘야죠. 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 어떤 최해병 사건의 입법 청문회를 그렇게 진행을 했나? 증인들의 태도를 국회법에 의해서 선서를 하게 돼 있는데 선서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검찰의 개소리 듣고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응? 그렇지 않아요? 아니 증인들의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당연히 증인들,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꼬집고,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의 어떤 의사 진행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죠. 응?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9월 6일 결심 공판입니다. 1심이에요. 1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줄게요. 공직선거법을 이재명 당대표가 뭐를 위반했어요? 왜 뭐를 위반했길래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윤석열과 토론을 하고 뭐 대선 토론을 해서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에 대해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아니,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이다. 이걸 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이걸 갖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데,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국토부에 압력을 느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그 생각 아닙니까? 생각을 법으로 재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본인은 경기도지사로서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느꼈던 압력은 누가 그걸 압니까?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이재명 당대표 이 두 개 갖고 공직선거법 지금 재판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이는 자기 와이프는 오히려 손해봤다라고 얘기한 거, 얘는 왜 아무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이라서? 제대로 된 위증은 윤석열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장모님과 제 아내는 뭐 오히려 그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이지랄 떨었거든요. 지금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최은수 씨가 23억 원을 취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응? 윤석열은 물론 공직선거법 시한이 6개월이라서 못할지 몰라도 윤석열은 오히려 선거 때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까? 응? 장모님 먼저 10원 한 장 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죠, 번 거 없다. 응?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응? 제대로 수사했으면 윤석열 사실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죠. 그 재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이 아마 10월에 선고가 될 거예요. 이 재판을 사실상 1심 재판 절차가 9월 달에 마무리되고 10월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어떤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18일인데 지금 당대표 후보자가 없어서 큰일이다. 그래서 단독 출마했을 때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어떻게 개정할 건가, 전대류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인영 의원님은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김두관이가 지금 당대표 출마를 시사를 했는데, 우린 누가 나오든지, 그쵸? 누가 나오든지 이거는 제가 보면 단독 출마보다는 김두관이 됐든 누가 나오든 좀 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대나 찬반으로 하면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정통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을 장악했으니까 아무도 안 나왔다, 이런 개소리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김두관이 나오든 또 누가 나오든 뭐 2명이 나오든 3명이 나오든지 이게 투표로 돼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몇 %까지 당원들의 지지를 받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오든지 욕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뭐 당원들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돼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정통성 있는 뭐 이재명이 연임을 위해서 이재명 친정 체제를 꾸렸다, 이런 거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잖아.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90% 이상 지지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대회 나오면 9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면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가 개정되면서 이제 본 선거에서, 본 경선에서 당원들의 비중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 미만으로 낮춘다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전당대회 때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그 다음에 국민여론 30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 30, 이게 과거의 제도인데, 대의원은 해봤자 고작 15,000명인데 30%의 지분을 주고, 권리당원은 거의 투표하는 200만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에게서 표의 등가성이 70대 1이 될 수도 있고 80대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이번에 개정을 해갖고,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갖고 전당대회에서도 본 경선에 어떤 대의원의 표를 20% 미만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요, 이제 본 경선에서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딱 똑같죠. 대의원 14%로 줄인, 30%에서 대의원을 14%로 줄인 이유는 그래야만 19.9대 1로 조정이 되니까. 그래야지 대의원 한 표가 이제 권리당원의 20표 미만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본경선은 14, 권리당원은 56, 국민여론 3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권리당원 70명, 80명의 한 표가 대의원 한 표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20표 미만으로 대의원 한 표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제 뉴스인데, 국힘당의 국회 부의장의 주호영이 됐죠. 여기에 이 있습니다라고 태클을 걸었던 박덕흠이 있었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조경태도 육선이고 주호영도 육선인데 왜 조경태랑 주호영이랑 경선을 하지 않고 주호영이랑 박덕흠이랑 했냐. 조경태는 하반기 국회 부의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 기어 나온 거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추대를 하려고 했는데 주호영이 당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이제 육선을 좀 남겨놓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외통위 경선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를 선언하고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안철수가 김석기에게 대패를 했어요. 외통위원장 선거. 이 외통위원장 선거에서 무려 95명이 투표를 했는데 김석기가 70표를 얻었어요. 김석기가 70표를 얻어갖고 안철수랑 무려 45표 차가 났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안철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이름을 딱 요거 보면서 국힘당에서 안철수는 사실상 개파도 없고 자리도 없고 지금 현재 안철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본인의 지금 국힘당에 대한 평가. 지는 국힘당에 배지를 달고 있지만 국힘당은 안철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가 보면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1년 단축에 개헌이 됐든 어쨌든 좀 있으면 안철수는 제가 딱 보면 탈당, 역막살이 끼어갖고 여기에 오래 못 있습니다. 철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 하나 당에서 사실상 배정받지 못하는 안철수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좀 있으면 또 어디 기어 나간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어떤 회고록이 일파만파 지금 계속 퍼지고 있죠. 그 내용은 이태원 참사의 좌익들이 공작을 해서 사실상 사람들을 몰리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이가 하고픈 얘기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참사 전에 좌파들이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일부러 이태원에게 사람을 몰리게 공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김진표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진짜 그거 유튜브에서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유튜브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북한의 소행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왔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게 용산 경찰서장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때 그거 유튜브들이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저는 그때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이 새끼들이 용산에서 159명이라는 생명이 희생이 됐는데 갑자기 음모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음모론을 펼치나 봤더니 용산 경찰서장이 이임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다. 한마디로 저것들은 전라도 하면 빨갱이 이렇게 막 몰아세우잖아요. 용산경찰서장이 전남 한평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그 어떤 그 질서 유지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놈들이 그 음모론을 펼쳤거든요. 구구들이 방송에서. 윤석열이 그걸 본 거죠. 윤석열이 그걸 보고 나서 그때 김진표 의장을 만나갖고 어떤 그 새해 맞이 조찬회 이런 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용산 경찰서장이 굉장히 뭐 무능력하고 굉장히 심각하다. 구례에서 지방경찰청장을 했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서울에 있는 용산경찰서의 청장으로 왔냐. 아무튼 자기가 대통령인데 용산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에 대해서 무능력하다. 막 차선 하나만 통제하면 될 걸 왜 방치했는지 모르겠다. 그구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어디서 방송을 들었는지 윤석열이가 그걸 김진표 의장한테 같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현재 이태원 참사에 여러분들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그 다음에 높은 계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이 극우들이 퍼뜨렸던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극우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전라도 한평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말기 때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문재인의 어떤 사람이 용산에 알박기를 했다. 왜 그러면 그 용산을 뭐 그래서 북한 개입설 뭐 이것까지 했던 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국민이 희생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음모론을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세연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주장을 대통령 입에서 이걸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참 나쁜 놈이죠. 안 그래요? 정말 나쁜 놈이죠. 이태원 참사를 좌익 세력들이 공작했다.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가 대통령이잖아. 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지가 대통령인데 지가 좌파 세력들이 공작했다. 이런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은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는 순간 진보와 보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통령에서 자기가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요,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음모론을 대통령이 믿고 앉아있고, 대통령은 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어떤 가장 책임 있는 자리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잖아요. 응? 이런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이 참사를 당해갖고 생명이 희생됐는데, 대통령이 편견과 감정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사실상 판단을 하면 당연히 국가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죠. 응? 대통령은요, 정말로 대국민 담화나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 한마디로 국민들의 어떤 희망과 비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개소리를 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가지고 절망감을 갖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주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라는 놈이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빠져갖고 국민들 159명이 참사로, 이태원 참사로 희생이 됐는데 좌파의 소행이니 이런 개소리를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도 정말 없는 거죠. 응? 결국은 여러분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윤석열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응원할 수 있고, 한쪽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건 오해다. 그래서 오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과거에 자기가 한 얘기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는 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법 위에 사람 있는 거고, 대통령 외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김건희로부터 나오고, 그 김건희는 내 와이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대통령은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대통령은 머리를 숙일 줄도 알고, 그게 바로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예요. 결국 극우 유튜브의 어떤 이런 편향된 시각, 이런 감정의 주장들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요, 극우 유튜브를 애청하는 것밖에 안 되죠. 드러났잖아요. 응? 결국은 민심과는 불통을 하고 극우 유튜버들의 편향된 주장에 귀를 열다 보니까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주둥이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해놓고 국정 방향을 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는 국민들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면서 국정 방향 그 어떤 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런 응원하는 방송들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응? 지금 이 일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용산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는 사실상 대통령 책임론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 일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이 왜 논란이 되는 거냐면요, 이게 바로 용산 리스크로 직접적으로 확전이 될까 우려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고 최혜병 사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검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용산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저따위였냐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도 거부권을 처음에 행사하고 그 법이 누더기가 되고, 대통령 자체가 이 원인을 딴 데서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지금 결국은
이태원 참사도 용산의 리스크예요. 그쵸? 이태원 참사도 용산의 리스크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어디 하나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응? 참 나쁜 놈들이죠.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 참사 전에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지가 대통령이면 국민들이 죽으면 자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에 죽은 거 같고 그거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좌파 언론 그 다음에 좌파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을 일부러 몰리게 하고 용산경찰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라도 출신이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어? 나쁜 놈이죠. 예. 결국은 이태원 참사도 용산의 책임이에요. 안 그래요? 경찰서장이나 그 서울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밀어갖고 재판은 그 사람들이 받고 있지만 용산의 책임이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들 방송 쿠데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제가 조금 이 방송 쿠데타의 디테일에 대해서 김홍일의 꼼수가 어떤 거냐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어제자로 27일자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렇죠?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딱 채택하니까 갑자기 오늘 김홍일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갖고 지금 쟤네들이 지금 MBC의 대주주가 박문진이잖아요. 박문진이라는 건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들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속합니다. 장관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18개의 부처의 어떤 장관들 말고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무위원이라고 하죠. 국무위원. 이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탄핵을 하는 거냐면요. 대통령 탄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건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100명이 발의를 하면 되고요. 본회의에서 과반 150명이 찬성을 하면 즉시 국무위원들은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6월달 안에 탄핵을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첫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김홍일 탄핵안은 다음 달 7월 2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3일이나 4일 날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7월 3일이나 4일 날 표결이 이루어질 거 보는데 지금 왜 이게 시간 싸움이냐? 왜 김홍일이는 자기 탄핵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자마자 오늘 사실상 방통위원회 심의를 열어갖고 이사회 교체에 의결을 했냐면 이 탄핵소추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그러니까 박문진의 이사 현재 이사들이 임기 만료가 8월 12일이에요. 8월 12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금 탄핵안이 올라가고 직무집행 정지가 되기 전에 빨리 이 이사회를 교체한다는 걸 의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 싸움이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얘가 직무 정지가 되면 이걸 의결할 수 없으니까 현재 그런 싸움인 거예요. 시간 싸움이고 오늘 탄핵을 앞둔 김홍일이가 방통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KBS 박문진 이사, EBS 이사 뭐 다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걸 왜 의결을 하냐면 오늘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어떤 회의 내용이냐? KBS 그리고 방송문화진흥원 MBC의 최대 주주 그 다음에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의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가 공모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모. 의결을 하면 이제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이 방문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KBS는 지금 장악돼 있잖아요. 새로운 이사를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MBC도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니까 KBS와 MBC는 새로운 이사를 7월 11일까지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EBS는 다음 달 12일까지 다음 달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MBC 대주주인 방문지사들의 임기가 8월 21일 날 종료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모한 사람 중에서 누가 뽑죠? 대통령이 뽑거나 지네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빨리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근데 저는 이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결국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보는 게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그 다음에 지는 당연히 뭐 탄핵을 당하든지 자기 일은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MBC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오늘 가처분을 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과 이상인 두 명이 낸 이사 교체의 의결은 부당하다. 가처분을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체인데 2인이 기형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교체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MBC가 할 수 있는 일이죠. MBC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지금 어떤 김홍일이나 방통위를 통한 가처분은 대부분 재판부에서 현재를 지금 이쪽을 가처분 낸 쪽을 많이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불법 의결이죠. 결국은 MBC 장악을 위해서 오늘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를 공모하는 불법 의결이라고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가 왜 이랬을까? 김홍일이가 오늘 왜 빠르게 이렇게 의결을 했냐면, 자기가 탄핵 전에 알다시피 탄핵 딱 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인 혼자 남죠. 이상인 혼자 남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김홍일이가 7월 1일이나 2일 표결날 사퇴를 할 겁니다. 그쵸. 얘가 표결 전날이나 표결날 사퇴를 해버리면, 왜 그러냐면 탄핵을 당하면 이 사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동관이도 사퇴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동관이가 사퇴한 이유가, 이동관이가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갖고 넘어가면 이동관이가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동안 사실상 그 후임을 임명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동관이가 꼼수를 부렸고 김홍일들도 그 전지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이런 위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 이사 교체의 의결을 하고, 자기가 사퇴를 해버리면 이 의결된 이 건을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넘겨갖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도 이건 알고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탄핵은 어차피 시간이 걸려갖고 제일 빨리 해봐야 7월 4일 3일 정도 되니까 지금 요 새끼가 그래서 오늘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2인 체제에서 했고 여러가지 이거는 하자 투성이들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아마 법정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김홍일이는 아마 잠깐 제가 달력을 한번 볼까요? 달력을 보면 다음 주 7월 2일 또는 3일
2일 또는 3일 사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내정을 해갖고 사실상 뭐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을 하면 얘네가 이사 교체가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공모는 나가고 새로운 이사들 선임을 위해서 아마 빨리 할 겁니다. 민주당이 저지를 해야죠 이거. 그 다음에 국힘당. 국힘당 싸움이 요즘 점이가경이고 재밌어서 국힘당 얘기 한동훈과 나경원, 원희룡 이거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 오늘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셉니다. 한동훈도 이제 본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두 마리 토끼 사냥에 폭망해 가는 한동훈이라는 제목을 좀 썼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처음에는 되게 세게 나왔었어요. 최혜병 특검을 조건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전륜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지금 한국갤럽에서 국힘당의 지지자들 55%가 한동훈이가 대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 국힘당에서는 한동훈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배신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자기는 윤석열과 이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PK의 어떤 당원들을 공략을 하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한 80만 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힘당 책임당원 중에서 거의 30만 명 정도가 TK에 있고 나머지 두 번째 많은 지역이 PK예요. 그래서 TK는 사실상 한동훈이가 구애 작전을 하기 위해서 TK의 홍준표를 만나러 갔다가 사실상 거절당하고 사실상 TK에서는 한동훈이를 집중적으로 가장 그쪽이 표가 많으니까 그쪽이 가장 표가 많으니까 TK에서는 이 친윤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동훈이를 발을 못 붙이게 지금 거기 하고 있죠. 한동훈이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공학이 당심 민심 이기면 불행해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친윤이 정치공학상으로 당권도 친윤이 잡아갖고 사실상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정치공학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당심이나 민심을 어기면 불행해질 것이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나는 친윤에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당심이나 민심은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불행해질 것이다. 이거는 사실상 지도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한동훈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또 하나 넘었어요. 그게 뭐냐? 검찰 법 앞에 평등 유념하며 김건희 가방 적극 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면 이 대한민국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 김건희가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걸요. 지금 김건희 가방 적극 수사해야 된다. 그래놓고 한 발짝 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의 인터뷰를 실어줬다는 자체가 현재 조중동은 윤석열 정부를 버렸다는 게 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가방 사안의 경우에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있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것인데 특검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우회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은 반대하고 사실상 이거는 한동훈은 그거예요. 그냥 특검을 하게 되면 종합특검이 되니까 차라리 가방은 검찰이 적극 수사를 해라. 응? 크게 이거는 뭐 잡을 게 없다. 뭐 이거는 양다리를 걸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정면으로 받을 수는 없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김건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위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가방 수사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의 공략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있어요.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의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대구 경북인데 이 대구 경북의 지자체 등과 이 면담이 연달아서 불발되고 있어요. 홍준표는 그 어린아이 새끼를 내가 왜 만납니까? 그러면서 그 얼라 새끼 막 이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대놓고 원희룡은 막 끼안아주고 얼라 새끼라고 하면서 안 만나주고 다른 지자체장들도 지금 이 누구를 오늘 또 만나려다가 그 불발되려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갖고 어떤 자기가 TK에 대해서 열정이나 본인이 그 가장 당원이 맞는 그 지역에 좀 공략을 하려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사실상 지금 거부를 해서 지금 두 번째 지금 TK 지역에 사실상 공략이 실패하고 있는데 이 TK는 국민의힘 당원 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40% 정도가 있어요. 40%.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동훈이가 TK의 또 문을 두드리고 있고 어제는 대구 달서군, 달성군, 수성구에서 열리는 당원 간담회에도 막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을 가서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면담하고 해운대 막 이렇게 본격적인 부산 공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사실상 보이지 않게 한동훈이가 힘 겨루기가 됐죠. 저는 생각보다 한동훈이가 힘겨운 싸움을 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이가 국힘당에서 어떤 장악력이 없다라고 하면 친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집권 3년 차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아직도 친윤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패기로 처음에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한다라고 우회적으로 물론 제3자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실에서의 압박 그리고 친윤 세력들의 조직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한동훈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여론조사나 지금 당심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의외로 그렇게 한동훈이가 잘 나가는 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하나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 어디 갔죠? 윤석열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38.5%, 원희룡 16.7, 나경원 12.7. 그래서 1차에 그 어떤 한동훈이가 끝내려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1차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화면에.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석열 7 이 정도로 나와요. 의외로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친윤이라는 세력들은 결선 투표가 갖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그런 작전을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친윤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국힘당에서. 뭐 저도 뭐 윤석열이랑 아직까지 뭐 짜고 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나경원이가 의문심장한 얘기를 해요. 원희룡과 후보 단일화 생각할 가치도 없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희룡과 후보 단일화 생각할 가치도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응? 원희룡과 후보 단일화 생각할 가치도 없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원희룡과 나경원이 반윤 세력으로 한동훈과 대결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 후보 단일화를 해도 자기로 하는 거죠. 지금 모두가 원희룡과 나경원이가 후보 단일화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원희룡으로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잖아. 그쵸? 결국 합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원희룡으로 후보 단일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이가 원희룡과 후보 단일화 생각할 가치도 없다. 단일화를 해도 나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자기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니까 그러면 원희룡이가 정말로 한동훈이를 막고 싶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양보해라. 한마디로 친윤이 결선투표 가면 나를 밀어라 응? 두 번째, 나경원이는 윤석열과 밥도 먹고 나오고 사실상 당대표 도전하기 전에 이미 용화대 용산과 교감이 있었죠. 그러면 나경원이 원희룡과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원희룡 표나 나경원 표나 사실상 갈라먹기가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 나경원이 나는 원희룡과 단일화 없다라고 해야지 윤석열에게 반감 있거나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의 표가 자기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경원이가 원희룡과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친윤표 갈라먹기밖에 안 되니까 자기는 독자적인 표밭을 읽어서 결국은 원희룡이가 윤석열이나 원희룡이가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진짜로 답답하면 원희룡으로의 단일화가 아닌 본인으로 단일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전략이 그거예요. 나경원이는 원희룡보다 자기가 친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갖고 3등을 달리고 있지만 한동훈이만 50% 이하로 1차 선거에서 저지를 시키면 결국은 용산의 입장은 한동훈만 막으면 된다 그러면 용산의 표는 조직표이기 때문에 원희룡이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용산의 표는 그대로 나경원이가 흡수할 수 있지만 나경원이가 사실상 이렇게 미리 나는 원희룡이랑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용산이 당황하게 되죠. 1차에서 한동훈이가 40% 정도로 막아놨는데 나경원이가 나는 원희룡과 후보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나경원이가 그대로 떨어지고 원희룡과 누구죠? 한동훈이가 1대1 구도로 가면 오히려 나경원의 표가 어디로 가죠? 한동훈한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나경원의 표가 한동훈이한테도 갈 수 있잖아. 나는 원희룡과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 선을 거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용산이 급하면 니네 표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나경원이가 머리를 쓴 거죠. 너네 진짜 한동훈 맞고 싶으면 원희룡으로 단일화를 해봤자 나는 원희룡 단일화할 생각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표가 오히려 한동훈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이는 독자적으로 중도 또는 어떤 반윤도 아니고 반한도 아닌 그런 표를 나는 갖고 있으니까 친한계가 날 밀어라. 그러면 나는 오히려 한동훈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선점한 거예요. 결선 투표를 대비해서 원희룡과 차별화를 했던 결국은 나경원이의 전략이죠. 제가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결국은 친윤은 무조건 지금 한동훈이는 제2의 유승민이다라고 할 정도로 배신자 프레임을 쓰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2의 유승민이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이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답답하면 지네가 저로 단일화하겠죠. 저는 이미 친윤도 반한도 아닌 저는 친국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친애가 답답하면 나한테 단일화하겠지만 이지랄 떠는 거죠. 나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예전부터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한동훈이를 반윤으로 잡아야 되냐. 과거같이 사이는 검찰 선후배 있을 때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저는 서로에 대해서 아킬레스 근을 알고 사실상 이 둘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사실상 이 검찰에 있을 때는 검사들끼리 모든 걸 정하잖아요. 제 말은 검찰에 있을 때는 크게 상명하복 또는 선후배 관계가 엇갈릴 일이 없잖아요. 검찰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 사실상 검찰이 상대를 해야 될 상대는 정치권 또는 언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이제 검찰 선배로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돼 있고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권주자 1위가 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윤석열이죠. 그렇죠? 윤석열이 권력 잡아갖고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 시키고 한동훈이를 지난 선거에서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제2인자로 만들어준 거는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가 너를 사실상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 새끼가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그런 서운함이 있을 테고 한동훈이는 지금 왜 근데 이렇게 서로가 과거 같으면 소주 한잔 먹고 풀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확전이 되고 더 이상 대화가 되면 주변에 정치인들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주변의 정치인들은 예전엔 검찰끼리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후배 사이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윤석열은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대통령이고 그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윤이라는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반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한동훈도 과거에는 그냥 형님이 시키는 대로 직속상관이 시키는 대로만 사건을 처리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짓게 라고 하면 그냥 총장 믿고 가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도 이제 사실상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힘당의 비대위원을 하면서 나름 이제 정치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정치인 주변에는 검사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붙어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보면 자기의 득과 실을 따지면서 향후 정치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는 과거라고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는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에요. 과거를 살피면서 과거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과거를 참고로 미래를 예견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해 가면서 지금 사실상 폭망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최고의 딜레마는 뭐예요? 자기는 정치인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동훈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 없는 20%대의 대통령과 아직도 나는 윤석열의 개다라고 하면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과의 좀 거리두기를 한번 했다가 불호령이 떨어져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실상 폭망하는 비대위원장이 됐었잖아요. 이번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출마할 때 가장 고민거리는 어떻게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인가가 아마 한동훈이의 과제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국힘당이나 그 한동훈이나 2조 심판론을 꺼내면서 한동훈이가 가장 떠들었던 게 대통령 선거 져놓고 뻔뻔하게 당대표 도전했다라고 했던 게 하나의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라고 한적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동훈이는 이제 총선 2달 끝났어요.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를 안긴 국민의힘에 안긴 한동훈이가 또 당대표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했다고 또 당대표 나오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사실상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런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의 조건부 수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최상병 특검의 조건부 수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 양날의 검이죠. 최상병 특검의 조건부 수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과의 차별화는 있을 수 있지만 여태까지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했던 윤석열에게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직접적인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꺼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사실상 용산에서 거친 반응이 나오고 친윤 세력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니까 결국은 한동훈이가 지금 기세가 움츠려들었어요. 꺾였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처음에 어떤 거침없는 발언같이 당대표 도전하면서 그런 발언들보다 사실상 친윤 세력들이 생각보다 총선도 패배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나오지 않지만 현직 국회의원들 108명 중에서 90명 정도는 친윤 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어대안이라는 그 프레임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 대단히 박력이 있는 리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민심을 잡아야 되고, 하나는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정치권의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는 지금 당대표도 되고 싶고 외연확장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당대표를 되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갖고 뭔가 앞으로 자기 정치 행보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도 되고 싶고, 그래서 친윤과는 사실상 뭐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 안 하는 게 당대표가 되는 건 편한데, 그러면 자기 정치의 앞날을 볼 때는 외연 확장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노린다 그러면 윤석열과의 차별화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싸움은 뭐냐면요, 이번 전당대회 계기로 윤석열이 죽든지 한동훈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처음부터 최상병 특검, 자기는 조건부 수용이고 찬성이다 라고 하면 제대로 용산을 들이받아 갖고 싸울 준비를 하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래서 한동훈이가 반윤이냐 친윤이냐 이런 우리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거리가 멀어진다 해도 이사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상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사이가 멀어졌지만 얘네들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결국 검사 출신 대통령이 무능과 독선에 질린 유권자들이 만약에 한동훈이가 계속 윤석열을 엄호하면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한동훈이가 차별화 전략을 쓴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으면 대선 1년을 남겨놓고 윤석열과 차별화를 전략을 써도 한동훈과 윤석열을 똑같다고 생각하지, 누가 한동훈과 윤석열은 다르다고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이 마지막 한동훈이는 윤석열과의 차별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무리하게 당대표에 출마를 한 거죠. 사실상 이번에 당대표 출마 안 하고 조용하고 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선거 온다 그러면 윤석열 사실상 완전 이제 집권 1년 남았으니까 후계자로 한동훈을 책정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직도, 근데 그 의심의 눈초리,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한 몸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얘네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응? 이런 의심도 우리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 예전같이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직접적으로 카톡 대화를 몇백 회 이렇게 하는 사이도 아니고, 윤석열과 과거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사이도 아니니까 멀어진 건 맞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렇죠? 과거에는 검찰청 안에서 있는 환경과 정치권에 나와봤더니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겠습니까? 과거 같은 사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과는 저는 단적으로 우리가 보면,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 지금 용산이 가장 걱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가장 걱정하고 있겠죠.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나랑 사실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재의결해서 찬성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 처음이야.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용산 김건희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동훈이는 정치적인 사냥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니잖아.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를 겨냥한 거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닌데, 김건희는 나를 겨냥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는 순간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대표, 용산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그러면 용산인 자기의 특검법을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건 둘 다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늘 공범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은 들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김건희 특검이 기다리고 있고, 나름 정치적 미래,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의 특검이 현재 걸려있고, 과연 이들이 너 죽고 나 죽고 이 특검도 통과시켜주고 저 특검도 통과시켜주고 이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들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동훈이는 사실상 이번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당권이 우선이니까 일단 당의 권력을 잡으면 윤석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친윤 세력이라는 그런 왜 그러면 시간은 가면 갈수록 한동훈의 편이 돼요. 현재 권력은 단 1분 1초도 권력이 누수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자신의 노선을 친국민 친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한동훈이가 지금 검찰 선후배로서 감정 싸움이 권력을 차지하라는, 그냥 서로 지금 이렇게 봐서 저는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게 당대표에서 나경원이나 누구죠? 그 원희룡한테 지면요, 한동훈은 이제 사실상 정치적 사망이에요. 한동훈이가 뭘로 제기합니까? 그쵸? 한동훈은 제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이번에 목숨을 걸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세력을 모으고 TK에 가서 구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용산과의 완전한 각을 세우면 안 되죠. 아직도 국힘당 안에서는 윤석열의 조직이 아직도 세요. 그렇잖아. 윤석열의 조직이 아직도 남아있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용산과 각을 세우면 안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윤석열과의 완전한 그 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완전한 각을 세우는 포인트가 바로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과는 각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최혜병 특검의 조건부 수용이 결국은 친윤을 더 결집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권선동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PK에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이가 왜 PK 가갖고 박형준 시장을 만나냐면요, PK를 꽉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PK를 꽉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PK를 꽉 잡고 있는 거는 김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PK에서 가장 조직력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거는 김무성이에요. 그래서 김무성, 장제원 이런 자들이 결국은 김무성이가 여러분들 아직도 PK에서는 조중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의 결집을, 대한민국의 보수 왜 갑자기 도울이 돼버렸지? 대한민국 보수의 재집권을 움직이는 사람은 김무성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보수의 맏형격인 사람은 김무성입니다. 그 김무성이가 지금 뭘 했냐? 마포 포럼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김무성이가 주도한 마포 포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름을 더 좋은 세상으로 국회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마포 포럼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원희룡이 오늘 가입을 했고, 그 전에 나경원, 윤상현이 가입을 했어요. 한동훈만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포 포럼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나름 정통 우파 세력이 총 집결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권선동, 장제원, 친윤석열계를 비롯해서 비윤으로 구별되어 있는 모든 세력들이 이 마포 포럼에 용광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마포 포럼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무조건 보수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데입니다. 이 새끼들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
윤석열 영입해갖고 국민의힘에 사실상 대통령 후보를 만든 것도 이 마포 포럼이에요. 진짜라니까.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보수 재집권의 몸풀기에 나섰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과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데 도와서 정권 교체를 성공을 시켰다고 하는 세력들이 마포 포럼이고요. 얘네들이 다시 이제 정권 재창출에 시동을 걸고 나선 거는 그만큼 원래 얘네들이 대선 1년 전 뭐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포 포럼이 사실상 움직였는데 이 마포 포럼엔 누가 들어가 있냐면 과거에는 이 대표가 김무성이었는데 이번엔 강석호 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를 이어서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김성태, 김학용, 염동열, 문정림, 이강우 전 의원이 이사를 맡고 있고요. 홍일표, 김회선 전 의원이 감사를 맡고요. 여기에 또 누가 있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임재훈이 있습니다. 대변인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라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중동 거기에 재벌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오늘 누가 합류를 했냐면 원희룡이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희룡이가 이 마포 포럼에 합류를 했다라는 것은 마포 포럼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견제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상 긴장을 타고 한동훈이가 부산을 방문한 거죠. 부산에는 장제원, 사실상 김무성 이런 막강한 PK 조직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동훈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샹간에 용산에서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 그리고 최혜병 특검도 있지만 사실상 요번에 윤석열이가 노리는 것은 김건희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날아가고 뭐 나경원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세를 해서 한동훈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 마포 포럼이 중요하냐? 이 마포 포럼은 보수 재집권의 몸풀기 플랜이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대세론을 뒤집기 위해서 총공세에 나섰고 진짜 마포 포럼에서 눈여겨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진짜 마포 포럼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누구냐?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기는 오세훈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놈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면 이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세훈은 반드시 꺾어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지난 대선 기간에 이 마포 포럼이 중심으로 오세훈 플러스 안철수 서울시장 여러분들 경선 있잖아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나가고 안철수도 서울시장 나간다고 할 때 4.7 재보선 단일화를 누가 했냐면 이 마포 포럼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진짜로 윤석열이 입당도 마포 포럼에서 시켰던 인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이랑 안철수의 서울시장 단일화도 마포 포럼에서 시켰던 거고 얘네들의 큰 그림은 사실상 이번에 검찰 세력들 그러니까 마포 포럼의 중심은 여러분들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마포 포럼의 중심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지금 마포 포럼에 원희룡이 입당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 마포 포럼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왜 친윤이건 반윤이건 모두가 여기에 모이냐? 보수 재집권. 절대 민주당한테 권력을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조직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마포 포럼도 합세하고 TK가 똘똘 뭉치고 PK가 뭉치고 반 윤석열 반 한동훈 연대가 지금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견고해질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이가 자리를 잡을 오히려 한동훈이 계속 쫄려들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번에 목숨을 건 당권 도전인데 과연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한동훈이는 저지를 뚫고 당선이 되는 순간 사실상 윤석열은 시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면 저는 한동훈이가 되는 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옳은 길인데 한동훈이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보면 90%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서나 아직은 조직력 동원이나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힘당이 여론조사 비율을 20%로 낮춘 거거든요. 과거 전당대회 룰이 당원 당규 100%였잖아요. 당원 100%에서 왜 당원 80% 여론조사 20으로 했냐면 당원은 자기네들이 지금 뭐 당원들 조사해봤더니 한동훈 뭐 50%가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TK의 조직력과 PK의 조직력이 움직이면요, 이거는 오히려 한동훈 표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낌새를 채고 나경원이는 나는 원희룡과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 단일화를 니들이 급한 거지 내가 급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상 한동훈이가 그 1차 선거에서 떨어지고 결선 투표에 만약에 가면 내가 한동훈이랑 붙겠다 이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지금 마포 포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TK, PK뿐만 아니라 전 현직 의원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물론 현직이 힘이 제일 세죠. 그렇죠? 현직이 힘이 제일 셉니다. 현직이 힘이 제일 세지만 전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지지층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이런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거였구나라고 했냐면 나경원이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원외 대표는 힘이 없다. 그쵸? 원외 대표는 힘이 없다. 한동훈, 원희룡 둘 다 원외잖아요. 그래서 단일화를 해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내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네가 원하는 거 최혜병 특검도 당론으로 막아줄 수 있고 나는 현직이야. 김건희 특검도 내가 당대표이고 나는 원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있어. 애써 나는 한동훈을 비판하지만 나는 원희룡과 단일화할 마음은 없어. 니네 진짜로 최혜병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막고 싶으면 나로 단일화를 해. 이런 뉘앙스가 펼쳐져 있어. 뜬금없잖아. 아직 전당대회 아직 한 달도 남고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뭐 원희룡 나경원 단일화설 1차 50% 저지유 뭐 단일화 꿈 움직임. 단일화를 해도 난 자기로 한다는 거죠. 급한 건 너네들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사실상 이번에 거대한 정치의 벽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만 보고 간다는 헛소리라는 게 이제 TK, PK의 벽을 실질적으로 지가 느끼게 되면 이 윤석열이가 현재 권력 3년 차인데 사실상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는 왜 그러면 정치는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대가가 돌아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도 선거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무슨 수사를 받고 무슨 재판을 받습니까? 정치는 뭐든지 목숨을 걸고 싸우면요, 패자에게는 혹독한 대가가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번에 한동훈의 당대표 도전은 용산에서 나오지 말라는 시그널을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주변에서 꼬드겨서 나온 거예요.
윤석열은 한동훈이가 출마한 자체만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쵸? 누가 봐도 내가 아직 집권 3년 차고 3년이 남았는데 이 새끼가 지금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이건 다 내가 시켜줬는데 이 새끼가 이제 나한테 등에 칼을 꽂으려고 그래? 이 쌍놈의 새끼가? 지금 이게 김건희의 마음이에요. 윤석열의 마음. 옆에서 윤석열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빠 그 새끼가 지금 오빠 등에 칼 꽂으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김건희가 저 새끼 믿으면 안 돼.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지금 대놓고 여러분 왜 그러면 원희룡의 당대표 출마는 예정이 없던 거예요. 그쵸? 원희룡의 당대표 출마는 예정이 없었는데 한동훈이가 나오는 바람에 원희룡이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한동훈이가 출마 안 하면요 원희룡도 출마 안 하고요 그냥 나경원이 나오던 누가 윤상현, 나경원, 뭐 유승민 뭐 이런 애들이 나올 때 친윤에서 나경원을 밀라고 했던 거예요. 그쵸? 진짜라니까? 그냥 친윤에서 우회적으로 나경원을 지원을 해갖고 유승민만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한동훈이가 나오면서 원희룡이 긴급 수혈이 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되면 이제 정치권에 얼굴 볼 일이 없죠. 얼굴이 이제 사실상 볼 일이 없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죽여버리는 건 뭐죠? 한동훈 특검이 기다리고 있고 한동훈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자기가 지는 순간 한동훈은 사실상 특검 받아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리고 스텝이 꼬인 거예요. 차라리 윤석열 지키겠다고 하면서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떠들면서 나왔으면 친윤 세력에게 어느 정도 견제를 덜 받고 당대표는 될 수 있었지만 한마디로 당대표도 되고 싶고 권력도 잡고 싶고 미래의 지가 대통령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당대표도 되고 싶은 마음 이 두 개를 잡으려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를 되기 위해서는 친윤을 자극하면 안 되는데 친윤은 이미 사실상 전륜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됐고 사실상 이제 미래에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 외연 확장을 통해서 윤석열과 사실상 선을 그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죠. 이게 내년만 만약에 국힘당 전당대회가 내년에만 있었어도 오히려 한동훈 대세론으로 기울어져서 많은 현직 의원들이나 원내위원장들이 일로 줄을 쓸 텐데 지금 유일하게 한동훈이가 믿고 있는 게 원내위원장이들이거든요. 원내위원장들도 여러분 생각하면 한동훈에게 줄을 쓸까요? 그건 한동훈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원내위원장들 중에서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점점점 힘이 빠져가는 한동훈보다는 오히려 힘이 있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저지시키는데 공을 세워갖고 다음 뭐 선거를 도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여기저기서 이 셀카뽕 맞고 여기저기서 한동훈 그 팬덤 현상에 도취해갖고 정치의 바닥을 모르는 거죠. 정치는 결국 조직력 싸움이거든요. 선거는 조직력 싸움이고 결국 정치는 어떤 조직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표를 확보하냐 그 싸움이거든요. 이미 나경원은 TK 그 다음에 정광훈 이런 태극기 세력들에게 구애를 해서 김민전이나 나경원이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사전선거 폐지법이라는 이 사전선거 폐지라는 것은 그구들이 떠들었던 그 부정선거 그 음모론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선거 폐지하자라고 하면서 나경원이는 사실상 TK와 극우들을 태극기 부대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고 원희룡이가 그걸 왜 사전선거 저거 폐지법 이런 거를 왜 못 내냐. 원희룡은 누가 봐도 이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내리꽂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원희룡은 이런 법을 얘기하면 사실상 친윤 세력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직력에서는 제가 보면 거의 9대1이에요.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갖고 선거에 참여시키면 한동훈이 안 됩니다.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1차만 저지시키면 2차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승산이 있는 거고 의외로 제가 봐도 한동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당내
80%가 그러니까 결국 당내 선거에서 좌지우지 됩니다. 이 80%의 조직력을 거의 친윤 세력들과 지금 반한 세력들이 9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되면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의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고위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잖아. 이 최고위원의 명단들 보면 뭐 진종호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친윤이라고 할 사람이 장동혁밖에 없더라고,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제 추측인데 요거만 하고 오늘 방송 정리할게요. 진종호가, 사람들은 친윤이라고 지금 알고 있죠. 진종호 친윤 청년 최고위원으로 도전하는데, 이 진종호는 원래 권난동 이철규 라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진종호는 권난동 이철규 라인이에요. 진짜로. 얘 강원도 춘천 뭐 이쪽 출신이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상 이번에 그 인재 영입할 때 이철규가 진종호를 영입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종호를 영입한 게 이철규예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금 뭐 사실상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땐. 아마 진종호 고향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강원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이철규가 했었고,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누가 봐도 진종호는 청년 그 비례대표를 받았고, 춘천 맞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권난동 그 다음에 이철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가까이에도 이철규 권선동의 사람들이 지금 심어 있어서 언제든지 잘못하면 최고위에서 한동훈이는 혹시나, 제가 보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같아요. 안전장치를. 한동훈이가 땀만 품으면, 그래서 인용환이나 뭐 진종호나 한 4명, 9명 중에 한 5명만 반란을 일으키면 한동훈 체제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그러니까 진종호가 지금은 한동훈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이철규 사람이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스파이, 밀정, 이런 걸 심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지켜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야, 오늘 심층 그쵸, 좀 뜬금없잖아, 그렇잖아. 오늘 심층 분석은 요까지만 할게요. 예, 녹화는.